안녕하십니까. 한국플루크 정성근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열화상 카메라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혹시 뭐 병원이나 공항 입출국을 하실 때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전기 쪽이나 기계 쪽, 산업 설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장비긴 한데 현재는 사람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서 지금 병원이나 군시설, 그다음에 공항에서 입출국하는 시스템에서 촬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열화상이란 게 무엇인지, 적외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활용 방안, 그리고 카메라를 혹시나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장비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새로 나온 신제품을 소개하는 것까지 이번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미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어느 대역의 파장 대역을 측정하는 장비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각 대역은 가시광선이라고 말씀하시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7가지의 색깔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7가지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색깔을 겹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색깔의 종류는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한문으로는 적색이죠. 적색의 바깥쪽을 찍는다는 의미에서 적외선 카메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보라색은 한자로 자색이죠. 자색의 바깥쪽을 찍는다는 의미로 자외선 카메라라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적외선 대역의 파장을 찍는 적외선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외선이라는 게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외선이라는 거는 절대 온도 0K, 즉 영하 273도의 이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적외선을 방출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탐지하는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물론 적외선 온도계도 있지만 적외선 온도계보다는 카메라가 훨씬 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요즘은 카메라를 온도계보다 선호를 하시는 편이시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외선 레이저 온도계, 적외선 온도계라든지 적외선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이 레이저 포인터가 나가는 거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레이저가 나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어느 지점을 측정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지, 레이저 크기에 혹은 레이저의 범위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하는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는 말이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1mW에서 2mW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나 눈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조금은 안 좋은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단지 이 레이저 포인터 기능을 끄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적외선을 방출하는 적외선 피사체를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전혀 적외선은 인체에 유해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반사, 흡수, 투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투과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재질은 불투명합니다. 이 말은 에너지를 물체가 받았을 때 투과시키지를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든 물질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대기 중 렌즈 재질, 얇은 플라스틱 필름에서 적외선을 측정하는 개소는 거의 다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특정 대상물이 투과를 시키지 않는 투과성이 0%인 재질들을 측정하시는 장비이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는 상당히 보편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사된 에너지는 표면의 온도에 영향을 절대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거울에 반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역시 반사를 일으키거든요. 혹시 촬영하시고자 하는 대상물이 너무 반짝이거나 하시면 정면에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사선에서 혹은 그 반대편에서 촬영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사가 심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방사율 조정을 통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온도값을 읽으실 수 있는데, 방사율이 0.6 이하인 물질에 대한 측정은 정확한 온도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방사율에 대한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제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반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차량에서 바깥으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사진인데, 유리창 쪽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은 자체 결함이 있는 게 아니라 반사로 인한 열화가 측정이 된 겁니다. 이 사진을 실화상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썬팅되어 있는 부분에 형광등이 반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사된 형광등이 적외선 방출로 인해서 적외선 카메라에 담겨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래서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실 때에도 열화상 이미지만 측정되는 장비가 아니라 실화상이랑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 즉 흡수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라는 거는 어느 정도 쉽게 말해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뿜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방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열화상 카메라로 감지할 수 있는 온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든 물질이 반사, 투과, 방사, 즉 흡수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사 에너지만 물질의 표면 온도의 값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방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물체는 더 따뜻한 표면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림을 보시면 오직 방사, 즉 흡수됐다가 다시 방사되는 에너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탐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투과가 된다든지 반사가 된다든지 이러한 에너지는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반사하고 투과하고 내뿜는다 라고 하는데 이걸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R 플러스 T 플러스 E는 1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투과는 0%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대상과 내뿜는 대상을 합쳐서 100%, 즉 1의 값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럼 이 방사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사율이라는 거는 말 자체로 해석해 보면 물질에서 에너지가 방사되는 비율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100이라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 물질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사하는가 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는 물체가 100% 전체를 외부로 방사하는 물체를 흑체라고 규정하고 이때의 방사율 값을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거의 모든 물체들은 표면 상태가 거칠거나 혹은 반짝인다거나 산화가 되었다는가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율 값이 1을 가진 물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체에 따라서 물체의 상, 온도에 따라 방사하는 비율이 0에서 100%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시거나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셔서 온도를 체크하실 때 방사율을 조정을 하시고 측정을 하신다면 정확한 온도값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알루미늄 재질에서도 표면이 거친지 산화가 된 표면인지에 따라서 방사율 값이 다른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방사율 표는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상당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를 예로 들면 사람의 피부는 방사율이 0.95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부스바라든지 케이블의 접속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들은 통상적으로 방사율을 0.95로 맞춰놓고 측정을 많이 하시고요. 방사율에 따라서 온도값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0.95 정도로 놓고 측정을 하시면 정확한 값을 판별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율을 설정을 안 하고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온도계는 바로 접촉식 온도계인데 접촉식 온도계가 일반적인 비접촉식 온도계에 비해서 정확도는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혹은 기계적인 부하가 걸려있는 곳에서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할 수 없는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과 위험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접촉식 온도계를 현재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비접촉식 온도계 중에서도 이렇게 건형으로 나와 있는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열화상 카메라인데 비접촉식 온도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위험성을 보완한 제품이 이러한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이나 휴대성 때문에 이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이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의 측정 방식은 적외선을 탐지하는 방식인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으시고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적외선 온도계를 보시면 장비에 써 있을 수도 있고요. 사양서에 보시면 D 대 S, 거리 대 스팟이라는 비율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D 대 S가 30대 1이라는 사양을 가지고 있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30cm 거리를 두고 측정을 하였을 때 1cm의 지름을 가진 원형 모양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90cm 거리를 두고 측정을 하시게 되면 3cm의 지름을 가진 원형의 평균 온도를 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양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이 측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는 거리의 제한적인 부분은 다음 챕터인 열화상 카메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적외선 온도계를 쓰시다가 원거리에서 쓰시는 건 맞는 방법인데 적외선 포인터가 나가지 않습니까?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상당히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지 않고요. 거리가 떨어져도. 근데 그 적외선 레이저 포인터만큼 온도 측정이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적외선 포인터가 나가는 건 단순히 그냥 어느 지점을 측정하고 있다라고 대략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양 D 대 S 사양을 확인하시고 적정한 거리에서 측정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외선 온도계보다 훨씬 더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하고 온도 분석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있으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최대 측정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먼저 측정하시고자 하는 대상물의 크기를 알려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계산을 직접 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 플루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야각 계산기라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카메라 종류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입력하시면 어느 정도 거리 이내에서 촬영을 해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또는 측정하시고자 하는 대상물과 떨어진 거리를 입력하시면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온도를 볼 수 있는지도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작은 물체를 멀리서 찍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저희 신제품인 TI480 열화상 카메라를 표준 렌즈를 사용하여 1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을 하시면 가로 0.9mm, 세로 0.9mm 크기를 가진 대상물의 온도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야각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판별할 수 있겠구나 라는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산업군에서 또는 어떤 부위에 활용할 수 있느냐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삼상 배전반, 퓨즈박스, 케이블 및 접속 부위 등 전기적인 지금 부위가 주로 나와 있는데 기계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모터의 베어링 부분, 모터의 팬 부분, 모터의 외함 부분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적외선을 표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적인 부분이나 기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상세한 어플리케이션은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먼저 퓨즈의 연결 상태 또는 불평형으로 인한 과열을 찾을 수가 있는 사진을 넣어봤고요.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케이블의 접속 부위,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탐지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것이고요.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싱적인 불량, 그 다음에 부식이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쿨링 팬 고장 부분까지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차량을 정비하는데 저희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실현을 했던 사진인데요.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벨트 부분의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좌석이죠. 열시트 부분에서 차량 정비하시는 분들이 열화상 카메라를 주로 쓰시고 계십니다. 열선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혹은 열선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검토하실 수가 있겠고요. 히터나 에어컨 부분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단기는 열화상 카메라로 점검을 하지 않았으면 추후에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원인은 케이블의 노후화에 따른 케이블 고유 저항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접속 부위가 헐거워져서 볼트의 접촉 불량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라는 장비는
이런 상태를 감시하는 장비이지 고장 원인을 판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 말은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장비를 쓰는 것이고요. 열이라는 것이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접촉되어 있는 다른 부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냄비에 라면을 끓이지 않습니까? 냄비에 라면을 끓이면 불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는 냄비의 밑부분밖에 없는데 뭐 냄비의 옆부분이라든지 혹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냄비의 손잡이 혹은 뚜껑까지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도 마찬가지로 열의 전도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모터 컨트롤러 MCCS 중에 접속 부위를 점검하는 사진을 좀 넣어놨고요. 예를 들어서 PCB 기판이라는 작은 소자들을 측정하시고자 한다면 해상도가 높거나 밀리라디안이란 단위가 상당히 낮은 제품을 쓰시는 것이 적합한 장비 선택이시고요. 장비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제 바로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화상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열화상 카메라를 어떤 거를 쓰셔야 되는지, 어떤 거를 구매하셔서 쓰셔야 되는지, 혹은 어느 정도 금액대에 내가 구매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화상 카메라를 선정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측정할 수 있는 온도 범위 그리고 해상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해상도를 보시면 흔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픽셀이라고 하고요. 한 화면에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해상도, 즉 픽셀 부분입니다. 저희 플루크에서는 취급하고 있는 계측기 중에서도 120 곱하기 90, 160 곱하기 120, 320 곱하기 240, 더 나아가서 640 곱하기 480, 최고급 전문가인 경우에는 TIX1000이라는 제품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상도를 보시면 1800픽셀, 즉 작년부터 화두가 되었던 전기사업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 곱하기 100 픽셀 이상의 장비를 쓰셔야 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가 지금 왼쪽에 보시는 120 곱하기 90에 1800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제품이 이제 19200 픽셀 정도를 가지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진의 선명도가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해상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작은 소자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속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 주파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열화상 카메라에 1초에 몇 번의 화면을 쏘아주느냐를 나타내는 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9Hz 열화상 카메라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화면이 조금은 버벅거리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 점을 보완하고자 하신다면 30Hz 혹은 60Hz의 사양의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의 위치를 순간적으로 바꾸셔도 화면이 따라오는 속도가 버벅거리지 않고 훨씬 빨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속도 부분은 단위가 헤르츠이기 때문에 혹시나 사양 검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FOV, 시야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야각이란 것은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았을 때 한눈에 볼 수 있는 각도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넓은 각도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느냐라는 사양이 FOV라는 사양인데요. 일반적인 기본 렌즈를 23도 곱하기 17도라고 보시면 망원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볼 수 있는 각도는 조금 줄어들지만 기본 렌즈를 사용했을 때보다 멀리 있는 물체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광각 렌즈를 사용하시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데에는 조금은 부적합하지만 한 화면에 더 많은 대상물을 집어넣어서 넓은 각도로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대상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보다 넓은 시야각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오른쪽에 접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가장 하단 부위에 있는 PCB 기판을 촬영했을 때 상당히 작은 선까지 측정할 수 있는 렌즈가 접사 렌즈입니다. 접사 렌즈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물체를 측정하기 위한 렌즈인데요. 작동할 수 있는 거리는 8mm에서 14mm이고 최적화된 거리는 약 한 10mm에서 떨어져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 온도값을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로 렌즈는 25 마이크로 렌즈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사람 머리카락 두께가 보통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카락 두께보다 4분의 1 정도에 가는 굵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렌즈가 25 마이크로 렌즈가 있고요. 혹시나 가까이서 측정하실 수가 있고 엄청 작은 물체를 측정하시고자 하신다면 접사 렌즈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IFOV라는 사양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IFOV는 순시 시야각이라고도 하고 단위는 밀리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 밀리라디안은 공간 분해능이라는, 한글로 표현하자면 공간 분해능이라는 단위인데, 공간 분해능은 단위가 밀리라디안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좋은 사양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밀리라디안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밀리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반지름의 길이가 1000피트인 원에서의 1피트의 원주가 가지는 각이 1밀리라디안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밀리라디안을 각도로 따지면 0.0573도 정도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는 0.93mm 정도, 0.93밀리라디안이라는 사양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작은 물체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의 사양이 이 밀리라디안이라는 공간 분해능 사양입니다. 그 다음은 스팬 부분입니다. 혼동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팬이랑 레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장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비 오른쪽에 보시면 스팬이라는 바가, 막대 바가 있을 겁니다. 이 막대 바를 가지고 스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스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온도와 최소 온도의 차이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최고 온도가 55도고요. 가장 낮은 온도가 45도. 그래서 스팬 값은 1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최고 온도는 65도, 최저 온도는 35.5도, 스팬 값은 30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팬은 이제 확실히 정의가 된 것 같은데 레벨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벨이라는 것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온도 기준점이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와 오른쪽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의 스팬 값은 10도로 일정합니다. 단지 최고점과 최저점의 온도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팬 값은 일정하지만 레벨을 이동시킴으로써 혹은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놓고 스팬 값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관측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스팬과 레벨의 부분은 자동적으로 놓고 쓰실 수 있는 오토 모드가 있고요. 매뉴얼 모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모드가 있는데, 대략적인 온도 값을 알고 계시면 수동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정확한 온도 값을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도 값을 대략적으로도 모른다고 하실 때에는 일반적으로 오토 모드에 놓고 측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토 모드와 수동 모드, 즉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정기적인 부위를 측정하고 있는데,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온도 편차가 크지를 않습니다. 색상으로만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자동 레벨, 자동 스팬이 조정된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보고 싶은 대로 온도값 조정을 해가지고 열화가 발생하고 있는 포인트를, 즉 온도 분포도를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매뉴얼 값으로 온도값 조정하셔가지고 원하는 온도 지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토 스케일로 놨을 때 온도 편차가 나지 않는 이유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빨간색 점이 보이십니까? 저 빨간색 점에 기준이 맞춰져 가지고 가장 높은 온도는 저 빨간색 점, 가장 낮은 온도는 파란색 점으로 표시가 돼서 이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대한 온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가 없었는데, 이 점을 무시를 하고 수동으로 스팬 값을 조정을 하시면 왼쪽 위에 보시는 매뉴얼 수동 스팬처럼 원하는 대상물의 표면 온도를 정확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천장의 온도, 분포도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니까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가전기기로 보이는 물체의 가장 높은 온도 때문에 보시고자 하는 천장의 온도 분포도를 쉽게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스팬 값을 수동으로 줄여줌으로써 천장의 온도 분포도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팬과 레벨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물 또는 온도 범위에 따라서 수동으로 쓰실 것인지 자동으로 쓰실 것인지 상황에 맞춰 쓰신다면 더욱 활용성 있게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플루코에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인 IR 퓨전이라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열화상 카메라는 실화상이 찍히고요. 실화상 가운데 상자에 열화상을 표시하는 픽처 인 픽처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역시 이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열화상과 실화상을 한 크기에서 볼 수 있는 IR 퓨전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적외선으로 보실 퍼센테이지를 설정을 하시면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실화상과 열화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어둡거나 혹은 실화상이 꼭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열화상과 실화상을 겹쳐가지고 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비를 쓰시는 방법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렌즈 교환 부분입니다. 이 렌즈를 기본 렌즈만 쓰시는 분이 대다수이시긴 한데 망원 렌즈라든지 광각 렌즈, 접사 렌즈를 쓰실 경우에 렌즈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플루크는 어떤 렌즈를 사용하던 간에 렌즈에 대한 교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렌즈를 그냥 바꿔 끼시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촬영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기본 렌즈로 찍었을 때, 그 다음에 광각 렌즈로 넓게 찍었을 때, 마지막은 망원 렌즈로 2배 가깝게 찍었을 때까지 사진의 같은 부위를 비교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기본 렌즈로 전신주를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접속 부위 정도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 렌즈를 사용하셔서 저희 플루코에서는 망원 렌즈가 곱하기 2배 그리고 곱하기 4배짜리의 망원 렌즈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곱하기 2배짜리의 망원 렌즈를 사용하셨을 때에도 멀리 있는 물체가 정확히 탐색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곱하기 4배짜리 망원 렌즈를 사용을 하시면 보다 가깝게 있는 것처럼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은 배터리 부분도 역시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저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배터리라 그래서 배터리 잔량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혹시나 차량으로 이동을 하실 때 차량 이동 중에도 충전을 하실 수 있도록 차량 C거잭 충전기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플루크 장비는 측정에 대한 정확도, 신뢰성, 견고함을 바탕으로 전체 계측 시장에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역시 핸디형 같은 경우에는 2m 낙하 테스트를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양 역시 열화상 카메라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미지를 촬영하셨으면 저장을 이제 하셔야겠죠. 저장을 하시는 방법에는 저희 플루크는 장비 자체적으로 4GB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마이크로 SD카드를 삽입하셔가지고 SD카드에 저장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많이 선호를 하시는 부분은 가지고 계신 USB 스틱을 이용해서 장비에 꽂아가지고 USB로 사진 데이터를 옮기시는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USB로 데이터를 획득을 하시게 되면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기시는 데에도 상당히 간편하고요. SD카드를 이용하셔도 SD카드 리더기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옮기시는데 수월하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작년부터 하도가 됐던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사업법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이러한 적외선 열화상 보고서를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저희 플루코에서는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전기사업법 기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양식에 맞춰서 저희 보고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만으로 열화상 이미지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손쉽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쓰시더라도 쓰시고 나서 보고서를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객분들이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장비를 사용하신다면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활용도가 높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저희 플루크 열화상 카메라를 고려하고 계시면 간단히 나와 있는 이 사양서를 보시고 판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해상도는 얼만큼인지 혹은 온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놨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열화상 카메라는 TI-S 시리즈, 그 다음에 TI 시리즈, 그 다음에 TI-X 시리즈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TI-S 시리즈와 TI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건형, 핸디형 타입이고요. TI-X 시리즈는 모두 캠코더 형식의 카메라 타입입니다. 그 와중에 TI-S 시리즈 중에서도 뒤에 숫자가 0으로 끝나는 모델이 있고 뒤에 숫자가 5로 끝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초점 방식이 수동 방식이냐 혹은 고정 초점 방식이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고정 초점 방식은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최소 측정 거리가 45cm입니다. 45cm 이내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측정을 하실 수가 없는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뒤에 숫자가 5로 끝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초점 방식이 수동 방식입니다. 렌즈 앞부분을 돌리셔가지고 초점을 맞추시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사용하신다면 최소 측정 거리가 15cm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0cm의 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고 장비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I 시리즈, TI-X 시리즈가 있고요. TI 시리즈 중에는 TI-480이라는 모델이 저희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TI-X 시리즈 중에는 580이라는 모델이 이번에 저희 신제품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사양적으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NETD라는 열 민감도 부분이 있는데 이 열 민감도 부분은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까지 판별할 수 있는지 이 열 민감도를 온도 분해능이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온도 분해능의 경우에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역시 좋은 사양이 됩니다. 그만큼 적은 온도 차까지 판별할 수 있는 사양이 온도 분해능이기 때문에 이 지점도 확인을 하시고 장비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신제품인 TI-480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TI-480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혹시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제품에 대해서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플루크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0-480의 픽셀을 가진 TI-480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열화상 카메라 중에서 640×480의 해상도를 갖는 열화상 카메라 중에 이런 핸디형, 건형으로 나와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카메라를 한 손으로 조작하셔야 되는 부분이나 혹은 고해상도의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TI-480을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도 측정 범위는 영하 20도부터 800도, 그 다음에 픽셀은 640×480, 분해능은 0.05도의 온도 분해능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열화상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멀티샵 다초점 포커스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를 4배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슈퍼 레졸루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레이저 오토포커스, 그 다음에 중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델이 TI-480이라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 모델은 TI-X580이라는 신제품이 또 나와 있는데 이 TI-X580은 TI-480과 사양적으로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온도 측정 범위도 비슷하고요. 픽셀도 똑같고 분해능도 똑같습니다. 다만 캠코더 형식이신지 건형의 열화상 카메라인지 구별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R&D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좀 용이하시고자 이 TI-X580 모델은 매틀랩이나 랩뷰까지 호환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온도 분석이 가능한 제품이 TI-X58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샵 다초점 포커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샵 다초점 포커스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일반적인 카메라가 잡는 초점의 포커스고요. 보시면 첫 번째 모터가 있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번째 모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모터의 경우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저희 멀티샵 다초점 포커스를 이용해서 보완을 한다면 오른쪽 화면처럼 한 화면에 있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초점을 잡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까지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석유화학 공단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수동 초점이든 자동 초점이든 한 곳에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멀티샷 포커스를 이용해서 다른 거리에 있는 대상물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멀티샷 포커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색상 알람 부분입니다. 이 색상 알람 부분은 모든 열화상 카메라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온도를 보시면 모든 이미지를 열화상 이미지로 보실 것인지, 혹은 내가 원하는 온도 이상이 측정되었을 때만 열화상 이미지로 보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 색상 알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실화상으로 보시다가 어느 지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설정이 84.5도로 되어 있는데 84.5도 이상의 적외선이 측정이 되게 되면 열화상 이미지로 표현을 해달라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퓨즈 같은 경우에 84.5도 이상 측정이 돼서 그 부분만 빨간색으로 혹은 녹색 부분으로 측정이 된 것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역시나 보다 정확하게 고장나 있는 결함 부위를 찾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기능은 실시간 라인 마커 기능입니다. 이 라인 마커 기능은 현재 저희 제품에서만 출시가 되고 있는 기능이고요. 이 화면은 현재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는 화면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소프트웨어도 설명을 드릴 텐데 소프트웨어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만은 아니고요. 장비에서도 직접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한 라인을 그려놓고 그 라인에 대해서 온도 분포도가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나오게끔 하는 기능이 실시간 라인 마커 혹은 선 온도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전기 쪽에서는 삼상 라인의 온도를 판별하실 때 육안으로 보다 쉽게 판별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색상으로 온도차가 크게 나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RST상이라든지 선 간의 온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명드리다가 여러 고객분들께서 전기안전관리용 계측 장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전기안전관리용 계측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지저항계입니다. 접지저항계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다 자세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적인 접지저항 값은 0입니다. 하지만 0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접지저항 값을 얼마나 낮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땅으로 이상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지 공사에 따라서 접지저항 값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대로 따르면은 15 이하로 관리를 하시는 게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접지저항 값을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계측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접지저항 측정기는 바닥에 접지봉을, 보조 접지를 박아서 쓰시는 접지동봉까지 박아서 쓰시는 방식을 쓰시고 계신데, 현재는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부분이 많고 보조 접지를 박을 수 없는 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클램프 형식의 접지저항계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다만 이제 클램프 접지저항계를 선택을 하실 때에는 독립접지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중접지에서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계측기가 이런 클램프 형식의 접지저항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플루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접지저항계 제품들은 1621, 1623, 1625, 그 다음에 1630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1630의 모델의 경우에는 후크온 메타, 클램프 메타를 많이 쓰고 계시죠. 클램프 메타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만 후크 사이즈가 조금 더 두꺼운 점이 있는 거고요. 이 후크의 사이즈가 두꺼운 이유는 센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센서가 있고 아래 센서가 있는데, 위의 센서는 전압을 발생시켜주는 센서고요. 아래에 있는 센서는 그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센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센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클램프다 보니까 조금 두께가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이 1630 제품을 쓰시게 되면 접지 라인을 분리하시지 않으시고도 접지 라인에 직접 걸어서 접지 저항을 정확히 측정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독 접지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다중 접지에서만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연 저항 측정기입니다. 절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흐르면 안 되는 곳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자 절연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 절연의 저항값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정상 상태인지 절연이 불량한 상태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절연 저항 측정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1577, 1587, 1503, 1507, 1550C, 1555까지 테스트 전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절연 저항 측정기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PI 테스트라든지 DAR 테스트를 주로 하시는데 1507과 1503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 1000V에 대해서도 PI 값이라든지 DAR 값을 정확히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연 장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메가라고도 많이 부르시고요. PI 테스트라고도 많이 부르고 계시죠. 이렇게 400V 이하에서는 절연 저항의 값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0.1메가옴, 0.2메가옴, 0.3메가옴 이상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메가옴을 측정하는 장비다 보니까 현장에서 메가 하다가 메가라는 장비까지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절연 저항계를 선정하실 때에도 테스트 전압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PI 테스트랑 DAR 테스트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기준에는 DAR 값, 즉 30초의 저항값과 60초 동안의 저항값의 비를 DAR 값이라고 하는데 DAR 값을 관리하시는 산업 현장도 계시고요. PI 값으로만 관리를 하고 계시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 PI 값은 1분 값에 대한 10분 값의 비율을 PI 값이라고 하는데 국제 규격상에는 PI 값이 4 이상일 때만 가장 좋은 절연 상태라고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모터의 경우에도 PI 값이 4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1.5 혹은 2 이상이 PI 값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연 저항 측정기랑 관련된 누설 연료 측정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설 연료 측정기는 누설 연료가 0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모든 완벽한 전기적 설비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누설 연료는 미량이나마 존재하게끔 되어 있고요. 누설 연료는 근처 도체 부품의 접촉 저항을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도 누설 연료를 꼭 관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 누설 연료계를 사용하실 때 질의사항으로 많이 받는 부분이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단상 2선식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두 선을 한꺼번에 클래프 메타처럼 물리시면 정확한 누설 연료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3상 4선식의 경우에는 뉴트럴까지 4선 모두 물리셔야만 정확한 누설 연료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취급하고 있는 누설 연료계에는 플루크 368 그리고 369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사양적인 부분은 모두 똑같고요. 다만 이 클램프 내경의 사이즈만 다를 뿐입니다. 368 모델의 경우에는 클램프 내경이 40mm로 되어 있고요. 369 모델의 경우에는 61mm의 조우를 가진 누설 연료계가 있습니다. 이 누설 연료계는 복잡한 비정음파 측정에 적합하기 위해서 TrueRMS 측정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필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필터 기능을 키시게 되면 40Hz에서 70Hz 사이에 존재하는 주파수 성분의 전류값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파에 대한 정확한 누설 연료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상이 되는 주파수 대역은 아예 통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필터 기능을 끄시게 되면 1kHz까지 주파수를 가진 전류값까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누설 연료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시기도 하신 전력 품질 분석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따른 측정 기록표가 있으실 텐데 이 표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전력 품질 분석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전압 전류를 측정해서 나머지 역률이라든지 최대 전력, 혹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나머지 고주파 부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전력 품질 분석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전력 품질 분석기는 지금 현재 전기 안전관리자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장비는 1736 그리고 1738 모델을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측정을 하시다가 별도의 전압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별도의 충전선이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전압을 측정을 하면서 그 전압을 가지고 바로 장비에 대한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품질 분석기 특성상 장시간 동안 로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충전선이 필요 없이 측정하고 있는 전압에 대해서 바로 장비를 충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압과 전류 프로브를 직접 결선을 하시고서 혹시나 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RST N상이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혹은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꽂으셨다든지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쉬우신데요. 저희 플루크 1736과 1738 모델에는 자동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맞지 않거나 방향이 맞지 않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 굳이 클램프를 다시 풀었다가 끼실 필요가 없는 자동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1736과 1738 모델입니다. 이렇게 장비에서 미터 모드로 들어가시면 직접 파형이라든지 개별적인 고조파 수치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현재 고조파에 대한 부분도 워낙 이슈화가 많이 돼서 측정을 많이 하시고는 계신데, 이러한 고조파를 설명드리기에는 지금 이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 PT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나머지 장비들에 대한 시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TI480이라는 고해상도 640 곱하기 480 정도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카메라를 먼저 켜시게 되면 이런 첫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가운데 지점의 온도를 보시면 가운데 네모칸이 보이시죠? 가운데 네모칸은 이 네모칸에 대한 평균 온도가 가장 위에 28.6도, 28.7도라고 찍혀져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가장 높은 점, 가장 낮은 점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은 한 화면에서 가장 높은 온도 그리고 가장 낮은 온도를 자동적으로 판별을 하고 쫓아가서 온도값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종이컵에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받아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뜨거운 물의 컵의 온도는 약 한 62도, 그 다음에 최소 온도 차가운 물이 담겨 있는 이 종이컵은 약 한 12.5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화상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측정 부분에 가시면 범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이 범위, 대략적인 범위 조정이 가능하고요. PPT 자료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율에 따른 값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표 선택에 들어가시면 재질을 알고 계신다면 이 방사율 테이블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방사율 값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부분에 가시면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팔레트 부분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기능으로 말씀드리면 초점을 잡으실 때 일반적으로 이 카메라 앞부분에 렌즈를 돌리셔서 수동으로 잡는 방식이 있고요. 저희 방식은 레이저 포인트를 쏴서 레이저 포인트를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리 측정과 함께 해당 거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이컵까지의 거리는 약 한 62cm고 초점이 정확히 종이컵에 맞춰져 있죠. 종이컵이 지금 아랫부분에도 있게끔 표시가 되는데 이 부분 역시 열의 반사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점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맞추고 온도를 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온도 부분이 있습니다. 선온도 부분에 들어가시면 켜기, 끄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켜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가운데 정확히 직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직선을 보시면 직선을 올리시게 되면 이 직선 내에 걸려있는 모든 온도 분포도를 그래프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선을 종이컵 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높은 온도의 제품은 위쪽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하시면 온도 분포도는 일정하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촬영을 한번 하시게 되면 이렇게 캡처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도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IR 포토 노트가 있고요. 이미지가 있고 오디오 추가, 텍스트 추가, 측정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마커, 스팟 박스, 스팟 온도, 방사율 전부 다 편집이 가능하시고요. 마커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마커는 3개까지 추가 가능하십니다. 이 마커를 원하는 부분에 옮기시게 되면 원하는 지점의 온도까지 정확히 판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커를 선택하시게 되면 다음 마커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지점으로 옮기실 수가 있고요. 제가 3개를 선택해 가지고 3개까지 추가를 다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끝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신 다음에도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옮기신 다음에 온도 분석이 가능하신데 혹시나 실화상 이미지가 더 필요하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IR 포토 노트를 누르셔가지고 사진을 5장 정도 아무렇게나 찍으시고 열화상과 실화상을 동시에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촬영을 했는지도 정확히 장소까지 판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IR 포토 노트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정확한 온도를 분석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캠코더형 640-480급의 전문가급 열화상 카메라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TIX580이라는 제품이고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TI480이라는 모델과 해상도랑 온도 분해능, 온도 범위는 똑같습니다. 다만 캠코더 형식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R&D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랩뷰나 매틀랩을 이용해서 활용이 가능하시다는 점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활용도가 높고 세밀한 온도 분석이 가능한 제품이 TIX580 제품이고요. 이렇게 캠코더 형식이다 보니 이런 렌즈 부분이라든지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 부분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장비를 켜시게 되면 먼저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초점을 맞춰줍니다. 초점을 맞추시고 나면 거리 0.85m 정도까지 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화면은 레벨이랑 스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네모 칸의 평균 온도,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온도 자동적으로 캡처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하신다거나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화면이 멈추게 되면서 편집 가능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마찬가지로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선온도를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온도를 추가하시게 되면 실시간 라인 마커가 나오면서 한 라인에 대해서 온도 분포도가 낮은지 높은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기적인 부분에서 삼상의 케이블 온도 혹은 부스바의 온도를 확인하실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한번 하시게 되면 사진을 한번 멈추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IR 포토노트를 이용해서 5장의 사진을 추가함으로써 어느 지점에서 촬영을 한 것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IR 포토노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바로 하시고 소프트웨어로 넘기셔서 사진 분석을 하셔도 좋은데 그 전에 편집 기능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측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스팟 박스, 네모칸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네모칸에 대한 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편집이 끝나시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IS2라는 저희 확장자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이 사진 파일 같은 경우에 혹시나 JPG나 IS2로 저장하셨다가 저희 소프트웨어로 옮기시면 이제 IS2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온도 분석이 전부 다 가능하게끔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웨어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보고서까지 출력하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스마트 뷰라는 열화상 카메라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요. 전기사업법에 맞춰서 양식에 맞게끔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제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간단해서 상당히 좋아해 주고 계시고요.
만드는 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옮겨 놓으신 게 있으시겠죠. 사진을 하나 아무거나 열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여시게 되면 이 파일 그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적에서는 초점을 제외한 모든 요소들을 수정 가능하십니다. 사진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원하는 부위에 온도 부위를 추가를 하시든지 혹은 직선을 그리셔서 선의 최대, 최소 온도를 확인을 하신다든지 혹은 사각형이나 원, 다각형을 그리셔가지고 원하는 부분의 평균, 최소, 최도 온도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편집이 끝나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보고서 라인에 들어가셔서 보고서 설정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빠른 보고서 설정은 초기에 원하는 값을 넣을 때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작성을 하실 때에는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보고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전기사업법에 맞춰가지고 저희 템플릿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 들어가시게 되면 원하는 사양들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초기에는 이 체크들이 전부 다 풀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방사율이라든지 배경온도, 최소온도, 평균온도, 최대온도, 표준편차까지 집어넣고 싶으시면 전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가 모두 끝나시게 되면 확인 버튼만 누르시고요. 다시 보고서로 들어가셔서 빠른 보고서를 한번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정했던 라인에 대한 온도, 사각형에 대한 온도, 가운데 지점, 가장 뜨거운 부위, 가장 차가운 부위, 그 다음에 실화상과 열화상이 동시에 입력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자동 보고서가 간편하게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플루크 장비에서 상당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화상 카메라 200%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PT 자료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음번 세미나 기회가 된다면 장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직접 현장에 방문을 해서 장비 시연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장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한국플루크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저희 세미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